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 작업을 한 내용이 큰 부자 하나, 넓은 부자 하나, 좁은 부자 하나를 이렇게 조인팅을 해서 집성을 했다 이 말이죠. 집성을 해서 넓은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이 앞면과 뒷면을 대패질을 해야 되겠죠. 대패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께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말리는 게, 답이 아닌 것 같다. 장기간 목재를 건조시키는 게 답이 아닌 것. 답이 아니라는 말은, 오래 말릴수록 가구를 만들고 난 뒤에 변형이 덜할 거라는 생각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영상은 지금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만 촬영 날짜는 좀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서 얘를 대패질하고 바로 집성한 게 아니죠. 대패질하고 집성할 때 조인팅 할 때까지는 며칠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이 판재가 휘었습니다. 판재가. 처음에는 이 판재가 굉장히 반듯했습니다. 반듯했는데 그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집성할 시점이 되니까 두드러지게 휘었죠. 휘어서 집성을 하면서 보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일 겁니다. 이게 좀 확대해서 볼까요? 단차가 생기죠, 그죠? 단차가 생깁니다. 반대쪽에도 보면 단차가 생겼습니다. 물론, 글루잉을 할 때 이걸 강제로 제가 망치로 땅땅땅땅 때려서 이렇게 단차를 휘는 걸 다시 펴지게끔 단차가 없도록 글루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나무는, 목재는 습기가 들락날락 이 기공이 가장자리 있죠? 이 기공을 통해서 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얘가 휩니다. 뭐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휘었다가 좀 지나면 며칠 지나면 이렇게 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오늘 새로운 첨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나무를 이래 보면 판자가 있습니다. 판자가 있으면은 잘 보이죠? 멋지네. 이게 중간에 옹이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옹이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 편에다가 이렇게 옹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옹이 주변에는 나무가 뭡니까? 밀도가 높습니다. 이 주변에는 밀도가 높고, 기왕, 이러세요. 요 주변도 밀도가 높습니다. 아, 좋네.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나무 결의 패턴의 간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수축 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나무 수종에 따라 그리고 이제 기후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겠죠. 왜냐하면 강수량이 다를 테니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는 지금 사우스코리아 한국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겨울은 습도 거의 0% 정도 되고, 여름에는 장마철은 거의 99%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습도계를 보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집사람의 건강 때문에 저는 거의 습도 관리에는 거의 노이로제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축 팽창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종에 따라 또 다릅니다. 수축 팽창률이. 대충 이제 3%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폭이 1m다, 1000이다. 1000이면은 뭡니까? 3%면은 어떻게 됩니까? 30cm면은 10%, 3%면 3cm입니다. 폭이 1m인 판재는
3cm 정도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그 길이 방향은 뭐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길이 방향도 수축팽창합니다만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구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길이 방향과 폭방향의 수축 팽창률이 다르고 그리고 수축 팽창을 한다 이것 때문에 가구를 제작하기 어렵고 가공하기도 어렵죠. 제작 과정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만들어 놓고 보존해 놓으면 가구가 계속 뒤틀립니다. 그래서 가구 제작이 인간의 기술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첨단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인 이유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지금 나중에 그 가구 역사를 동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가구는 식민지 시대 미국 가구입니다. 그 18세기 옛날에 제가 제 닉네임을 18세기 목수라고 쓰기도 했는데 18세기라 꼭 18세기면 170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1700년부터 1800년까지 18세기라고 그러죠. 18세기라고 뭐 얘기하는 거는 뭐 단순하게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00년대부터 1900년도 말까지 그 정도로 보통 이제 저는 18세기라고 이게 넓혀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수들이 정말 뛰어난 이유가 가구가 한 400년이 지났는데도 400년이면 4, 46, 계절이 1600년 지났는데도 수축 팽창을 가구 스스로가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났던 그 갭을 전체 형태와 갭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하는 정도가 0.1, 2mm 정도인 것 같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18세기 가구 제작 기술은 실전이 된 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실전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올린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실전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수축 팽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무조건 오래 건조하는 게, 많이 건조하는 게 그 해결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습기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조를 해도 가구를 만들면서 또 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용을 하면서 더 휩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목수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재를 가공하는 동안에 이걸 랩핑을 해놓습니다. 비닐로 이렇게 꽁꽁 동여매가지고 제가 며칠 있다가 랩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랩핑을 안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을 씁니다. 왜 다른 방법을 쓰냐면은 저는 제 최종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관심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18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구와 작업 방법과 모든 환경을 18세기 전기가 없고 전기 모터가 없고 비닐이 없던 시절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 목수분들이 사용한 방법과 공구만 사용해서 18세기에 만들었던 미국 식민지 시대 때 가구를 제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시 실증된 기술을 재현해 보는 거죠. 복원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원을 하냐면 첫 번째 나무는 수정은 화이트오크가 죄송합니다. 수정은 최종 목표 수정은 옹이가 뭡니까? 바글바글한 화이트오크로 만들고 그리고 체리 버드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막 패턴이 막 화려한 체리 혹은 제일 좋아하는 건 타이거 메이플입니다. 타이거 메이플 같은 거로 18세기 콜로니얼 시대 가구 중에서 최고 명품은 실제로 체리나 타이거 메이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나무 수정을 그렇게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형 가구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소형 가구잖아요. 소형 가구는 저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2m 이상, 2m에서 2m 30,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대형 가구만 만들겠다. 왜냐하면은 그게 제 고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형 가구에서 한 1m 미만의 소형 가구에서 사용되던 공구와 기술과 기법은
2m를 넘어가면은 전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씨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2m 이상 가구를 제작하는 기술을 사용하면은 작은 가구는 뭐 장난입니다. 대형 가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구도 아무거나 안 쓰고 이게 까탈스럽게 리닐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휘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펴서 다시 강제로 망치를 땅땅 때려서 그 펴서 남은 망치를 땅땅 때린다는 게 편다는 얘기죠, 강제로. 그래서 집중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폭이 넓잖아요. 폭이 넓은 놈이 좁은 놈을 휘어버립니다. 그 전체를 붙잡고 확 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휜 그대로 그래서 이쪽과 이쪽만 맞추는 거거든요. 양쪽만 맞추고 가운데는 안 맞춥니다. 볼록하게 올라도 내버려도 왜 그게 지 모습이니까. 그러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로 다시 평을 잡아버립니다. 이 상태를 깎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자 그렇게 하면 그 휘었는 게 그 나무의 원래 모습입니다. 습도가 들락날락하면서 나무가 막 판자가 막 휘는데 그거를 이제 목수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무가 성질 부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가 너무 마음대로 성질 부려요, 그죠? 그 성질 부려서 휘면은 휜 상태에서 또 깎아버리고 몇 번 하면은 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완전하게 줄어드는지 않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하게 건조된 나무지만은 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휘었잖아요, 진짜로. 물론 이거를 랩으로 사놓고 그다음에 특히 그늘에 놔두면 괜찮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가급적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사용을 할 때 가구를 사용할 때 랩으로 사놓고 그리고 그늘에서만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촬영하는 거는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그 저희 거실 다시 이 가구를 갖다 놓고 사용할 그 환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예, 가구를 제작할 때 부재를 최종적으로 가구를 사용할 때 환경하고 비슷한 상태에서 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부재 보존은 그렇게 해가지고 휘면 흰도로 깎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중요한 가구는 저는 한 번만에 이제 그 디멘저닝 정밀 치수로 만드는 걸 디멘저닝이라고 그러죠. 최종적으로 정밀한 직육면체 치수로 만드는 걸. 그 디멘저닝을 할 때 저는 중요한 가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디멘저닝입니다. 한번 휘게끔 내버려주고 또 깎아버리고 또 한 3번 정도 해주면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가구는 이게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작은 가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공구 가구는 뭐 100% 짜맞춤 가구입니다. 짜맞춤 가구이기 때문에 뭐 피스나 이런 거 안 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결구로 형성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뭐 박스를 하나 만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박스입니다. 수공구로 박스를 하나 만든다. 이러면은 이 내면 이 4개 모퉁이는 뭘로 하겠습니까? 도브테일로 만들겠죠. 주먹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꽉 깨물기 때문에 뒤틀림을 뭡니까? 서로 막아줍니다. 못 뒤틀리게 붙잡아주는 거죠, 상대를. 그런데 이게 작은 가구일 때는 이 원리가 통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작은 가구가 아니라 길이가 2m 30 된다. 대형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된다. 이런 대형 가구도 이 길이가 23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는 게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도어텔이 여기 4군데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휙 잡아 털면서, 속도 가면서 잡아 털면서 이면이 뭡니까? 평면이 깨집니다. 이면이. 일단은 첫 번째가 좁은 면은 평면이 안 깨지죠. 근데 긴 면은 평면이 반드시 깨집니다. 뭐 이렇게 뒤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휠 수도 있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심지어는 최악의 상태가 되면 이게 전체를 이렇게
뒤틀어버리는데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반듯하지가 않고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구 만드는 제작 방법은 대형 가구로 넘어가면은 씨도 안 먹혀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사례를 따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일이 일어났죠. 어쨌든 지금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디멘저닝을 이제 시작하죠. 양쪽 이제 이면부터 먼저 대표질하고 반대면 하겠죠. 할 때 뭘 사용하냐면은 이 와인딩 스틱을 사용합니다. 이 정식 명칭 와인딩 스틱입니다. 와인딩 스틱인데 요 가장자리 요면은 뭡니까?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와인딩 스틱으로 사용합니다. 와인딩 스틱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평을 체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지난번에는 좁았으니까 덜한데 이번에 넓죠. 330 정도 되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와인딩 스틱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요렇게 보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뒤틀리지 않았다면은 이게 선이 두 스틱 사이에 이렇게 상면선이 평행할 거고 뒤틀리면은 뭡니까? 평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 평행하지 않은 걸 보면 어느 쪽에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트위스트 된 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하겠죠. 해가지고 시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옛날 이제 서양 목수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짐작입니다. 제 짐작에 무슨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짐작에 스트레이트 엣지보다는 와인딩 스틱을 거의 사용을 했을 겁니다. 했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굳이 스트레이트 엣지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재의 길이만큼 긴 스트레이트 엣지가 필요하겠죠. 물론 좀 짧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최대한 긴 게 낫겠죠. 그런데 이게 가구 길이가 2m 30 정도 되면 스트레이트 엣지가 2m 50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트레이트 엣지를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얘도 지금 그 보관해 놓은 지가 9년이 됐는데 많이 휘었다가 이제 점점 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걸어놨죠. 인공지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 스스로 지금 펴지고 있습니다. 얘는 많이 펴졌습니다. 가만 안 두면 계속 펴집니다. 이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고대 목수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넣습니다. 근데 이걸 하더라도 나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펴지다가 어느 정도 좀 심하다 싶으면 목수가 다시 또 뭡니까? 대폐질을 해서 또 깎아내고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하여튼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2m 30 정도 되면은 아무 잘 만들어도 휘는 거는 뭐 한계가 있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와인딩 스틱은 뭡니까? 이거 한 개 길이가 전번에 재보니까 550 정도밖에 안 돼요. 6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얘만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큰 부재도 뭡니까? 평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2m 30짜리면은 이걸 2m 30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얘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튜닝하기도 얘가 훨씬 쉽죠. 보관하기도 쉽고. 그래서 거의 이거를 사용합니다. 와인딩 스틱을. 자, 이번에 이 평을 잡을 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와인딩 스틱을 사용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재밌네요. 이쪽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쪽이.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작업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드디어, 4번 대패, 넘버 4 플레인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집성면을 잡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많이 걸리진 않았는데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었는데 걸렸다 이거죠. 왜 그랬냐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자, 집성면을 스프링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그 집성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집성면을 이렇게 뭡니까? 포물선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운데가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재 길이가 딸랑이 80 정도, 80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4와 2분의 1번 대패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긴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게 곡선을 자꾸 직선으로 자동으로 자꾸 깎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파야 되는데 대패가 자꾸 이거 직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쳐버리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자, 대패 길이가, 바닥 길이가 이렇게 되면은 왜 됩니까? 이렇게 밑에 파내는 부분은 뭐니까 강제를 하더라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 쉽게 하려면 뭡니까? 대패 길이를 짧은 걸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짧은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 대패가 괜히 여러 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 다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의 원래 사고방식이 철저히 실용주의죠. 그죠? 실용주의. 서양 문화 그러면 실용주의 아닙니까? 동양 문화는 감성 문화고. 그 철저히 실용주의인 서양 목수들이 쓸데없는 공구를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공구가 있으면은 효율이 수십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꾸 공구를 전문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공구가 많은 거죠. 자, 보면 실제로 사이즈를 볼까요? 자, 이게 4와 2분의 1번 대표고 얘가 그러니까 4번 대표입니다. 오늘 사용할. 거의 한 1인치 정도, 한 2cm 정도 얘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뭡니까? 평잡기가 이게 커버를 그 플래닝하기 월등하게 쉽습니다. 또 보면은 폭도 보겠습니다. 폭도 얘가 월등하게 훨씬 뭡니까? 훨씬 좁죠. 그죠? 이렇게 되죠. 이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제가 4번 대패를 안 쓰니까 되게 불편했죠. 지난번에.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되는 작업도 4번 대패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구를 할 때, 4번 타자 없이 야구가 되겠습니까? 4번 타자를 빼버리고 4번 타자 휴가 갔다. 그럼 4번 타자를 빼고 이제 중요한 결승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괜히 4번 타자 아니지 않습니까? 가구 만들기에서 수공구 가구 만들기에서 4번 대표는 4번 타자입니다. 얘 없이는 가구가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얘부터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데 손 보는 게 귀찮아가지고 뒤로 밀린 거예요. 자, 그럼 4번 대표에 가진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는 만약에 대패를 딱 한 자루만 쓸 수 있다. 내가 대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 자루를 못 산다. 한 자루만 사야 된다. 그러면은 뭐 리닐스마에도 40종류가 넣는 대패, 그리고 뭐 스탠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종류에 육박하는 에스케이프 플랜까지 합치면 몇백 종류 중에서 한 개만 쓸 수 있다. 이러면은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대패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대패가 4번 대패입니다. 4번 대패. 저러면은 4번 대패 한 자루를 삽니다. 그리고 날은 2개를 삽니다. 똑같은 날 2개를. 그리고 날 2개에 4번 대패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대패에는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제 효율은 떨어집니다. 전문 대패가 아니니까. 효율은 떨어지지만은 그 대패는 크게 나오면 벤치 플레인, 물론 특수 대패 빼고 일반 대패는 벤치 플레인과 대패는 영어로 플랜이죠. 그 좀 용어 정리를 좀 통일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미국 영어 표기법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양목공을 하잖아요. 자꾸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패라 그러지 않고 가급적이면 플레인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말이 영어가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패라는 말이 이제 뭐 한자로 왜 되는지 제가 한자를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그 플레인이 뭐냐면 평평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뜻이죠. 플레인. 평면이 플레인이잖아요. 평평하게 만드는 수공구가 플레인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자, 일반적인 플레인은 특수 플레인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플레인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벤치 플레인, 이거를 이제 벤치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렇게 잡고 하는 이거를 벤치 플레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블록 플레이입니다. 이게 이제 블록 플레이인데 블록 플레인 중에서는 얘가 4번 타자입니다. 4번 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드저스터블 블록 플레인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베벨업입니다. 베벨업. 그리고 로앵글이죠. 블록 플레인은 뭐 거의 다 로앵글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블록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4번 대펠은 블록 플레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블록 플레인. 블록 플레인의 역할이 이제 조금 깎아내거나 내지는 가장자리, 모서리 이런 걸 이제 다듬는 용도로 쓰는데 못 날리기죠. 그 4번 대표는 이제 폭이 좁고 작고 가볍기 때문에 블록 플레인 없으면 4번 대표를 하면 됩니다. 블록 플레인이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얘를 끄집어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대표의 장점이 블록 플레인의 영역까지 커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위의 영역, 벤치 플레인의 위 영역도 얘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전문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효율은 떨어지죠, 그죠? 효율은. 자, 이번에 이제 얘를 결국 끄집어내는 이유가 이제 평을 다듬을 때 국소적인 부분은 뭡니까? 대표가 폭이 좁고 그다음에 길이가 짧은 걸로 다듬는 게 훨씬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단차 잡아야 되잖아요. 요까지. 요거를 갖다가 얘로 잡으면은 뭡니까? 불편합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날폭이 넓고 바닥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때 얘는 뭐 쓸데없는 걸 자꾸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넓은 면을 다듬을 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플레인, 4번 대패가 제일 낫습니다. 4번 대패로 튀어나온 부분은 부분을 찾아내서 얘로 깎아줍니다. 많이 튀어나온 부분, 지금 이 단차 같은 거 깎아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패를 좀 더 큰 놈으로 바꿉니다. 얘로 바꾸죠. 얘로 바꿔서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깎아줍니다. 얘로만 잡으면 왜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로 이제 좀 더 큰 놈으로 하면은 폭도 넓고 긴 놈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방지되고 점점 평면되고 그 다음에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뭐 요 정도 사이즈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사이즈면 얘로도 충분하지만 일을 편하고 싶으면 이제 5번 대패 더 넓죠. 더 길죠. 더 긴 걸로 잡아주는 겁니다. 나는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7번 대패 끄집어 냅니다. 6번이나 7번 대패 끄집어 내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로 큰 대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와 2분의 1번 대패로 작업하고 나는데 바로 뭘로 6번 대패로 넘어가면 됩니다. 5번은 건너뛰고 그 포어 플레인이라고 하죠. 6번을 포어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4번 대패 선수가 나왔으니까 자, 4번 대패를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뭐, 대패 손 보는 건 지금 3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또 하면은 지겹죠? 저도 지겹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충 설명하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용적으로. 저는 뭐 실용적이지 않은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영상 한 개 길이가 뭐 지금 뭐 거의 한 2시간, 1시간, 마지막 영상은 1시간 한 4, 50분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이냐. 보는 분들이랑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개무시합니다. 보거나 말거나 제가 할 바 아닙니다. 제가 공지를 꼼꼼히 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놓친 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죠. 귀찮으면 보지 마세요.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시고. 자, 그런데 제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제가 너무 손해가 막심하더라고. 무슨 손해가 막심하느냐. 뭐 다른 일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길게 찍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시간짜리가 갑자기 30분을 줄이기는 힘들 것 같고,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영상을 2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1시간, 최종 목표는 30분까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확 줄이면 뭡니까? 내용이 완전히 뭐 쓸데없는 내용이 전혀 무익할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효율적인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는 30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했던 얘기는 또 가급적이면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꼼꼼하게 보십시오. 안 그러면 다 놓칩니다. 반복이라도 해주면은 뭐 놓칠 거 없겠지만, 이제는 낙장불입, 반복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 4번 대표 등장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3번의 튜닝에서 안 했던 내용만 하겠습니다. 뭐냐? 플러그. 대표를 분해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걸 먼저 제끼죠. 이게 스탠다드 앵글 벤치 플레인, 스탠다드 벤치 플레인을 하앵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 플레인에 하는 방법은 이렇게 플러그가 있는 벤치 플레인 하는 것은 제껴서 커버, 대패날 뭉치 커버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대패날 뭉치를 꺼냅니다. 뭉치는 대패날과 칩 브레이크가 이제 결합된 형태죠. 꺼내고, 끄집어내고 넣고 할 때 날 끝이 여기에 대패날 바디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플러그라고 그럽니다. 요거 플러그.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이 플러그를 일단은 분해를 하겠습니다. 꺼내고, 그리고 뭘 하냐면은, 플러그를 꺼내고, 플러그를 세팅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그를. 그리고 세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죠. 먼저, 그냥 꺼내면은, 이걸로 하면은 뭡니까? 이걸로 그냥 하면은, 이게 나사가 망가집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뒤쪽에 큰 손잡이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얘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편합니다. 이거 진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제가 괜히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이거 산 거 아니죠? 이거 비싸죠. 리닐슨 산 거 없잖아요? 이제 풀세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 손잡이를 꺼낼 때는 얘 랩을 한쪽으로 제껴줍니다. 한쪽으로 제껴주고, 올리면서 얘를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받치죠. 계속 제끼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이 나사는 안 잊어먹게끔 한쪽에 잘 씌워 놓습니다. 얘도 벌써 흘렁흘렁해졌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쬐줘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를, 그 다음에 왜냐면은 뒤에 보면은 나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이 3개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순서는 먼저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는 나사를 먼저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풀어줍니다.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나사를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조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줘야 돼요. 여러 바퀴 돌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많이 풀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운데 걸 풀어줍니다. 가운데 나사를. 가운데 나사를 많이 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위로 올립니다. 그럼 플로우가 나오잖아요. 뭐 이 나사로 뭡니까? 분해가 되죠. 자,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인데 이게 몇 도지? 아, 귀찮다.
못 찾겠다. 뭐 한 20, 한 5도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스탠다드 앵글입니다. 스탠다드 앵글. 하이앵글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경사가 급한 하이앵글도 따로 팝니다. 이 플러그 이거는 옵션으로도 팝니다. 그래서 하이앵글로 쓰시고 싶은 분은 플러그를 리넬슨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끄집어내면은 되죠. 꺼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 플러그의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리를 보면은 구조죠.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줌인을 좀 할게요. 됐습니다. 자, 나사의 끝을 뭡니까? 뾰족하게 다듬어 놨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화살촉처럼 이렇게 다듬어 놨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요 보이죠? 여기에. 머리 부분에, 머리에다가 한쪽에다가 뭡니까? 여기에 마킹을 해놨죠. 마킹.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가 보이죠? 그 다음에 그 표시했는 데를 따라 내려가면 뭡니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폭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마킹을 해놨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킹 선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마킹 선이 끼우고 난 뒤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킹 선이 이쪽으로 가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나사를 조여면 왜 되냐면은 왜 나사가 이렇게 뭡니까?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 왜 되겠습니까? 들어가면은 보십시오. 자, 이 구멍의 중심 위치가 이 바닥면. 구멍의 중심 위치가 바닥면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5mm네요. 5mm. 5mm입니다. 5mm이기 때문에 5mm죠. 그러면은 이 중심 위치가 어디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끼웠을 때 중심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재볼게요. 재보면은 4mm입니다. 4mm. 4.5mm 정도 되네요. 5mm도 안 되고 5mm도 아니고 보이죠? 4.5mm. 5mm는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사를 쬐면은 그 플러그를 조립한 상태에서 나사를 쬐면은 얘가 밑으로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뭡니까? 이게 밑으로 끌어당기죠. 끌어당기서 플러그를 바닥에 착 붙입니다. 바닥에. 살짝 본데 이거죠. 자, 왜 이렇게 해놨느냐? 왜 이렇게 해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다시 또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거 제가 투자했습니다, 이거.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거금을 3,000원 줬습니다. 이거 3,000원 주고, 총 6,000원이나 투자했습니다. 자,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대패날이 이제 대패 위에서 봤을 때 대패날이 이렇게 끼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끼워지죠. 그죠? 끼워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정밀 기계로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대패날이 야금야금 움직입니다. 이게 얘가 뭐 이렇게도 움직이고 뭐 난리를 치겠죠. 그죠? 치는데 이게 움직여가지고 순간순간적으로도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게 살살살살 틀어지죠. 움직여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패를 이렇게 봤을 때 대패 날 집어넣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대패 바닥에 있으면 대패 날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죠. 과장되게 그리면은. 실제로는 대패 날이 이렇게 갈지 않죠. 실제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갈아야 돼요. 이게 정석.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갈아 놓으면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대패질을 하면은 이게 선이 쫙쫙 납니다. 이게. 가장자리 이게 선이. 그래서 이렇게 미미하게, 아주 미미하게, 아주 미미하게 된다.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요 높은 부분이 정가운데로 와야겠죠. 대패 바닥에. 대패 길이가 뭐 요렇다 치면은 높은 바닥이 정가운데 오게끔 대패를 세팅하는 게 정석이죠. 자, 그런데 좌우지단간 설명을 위해서 미미하게 둥글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평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평행이 되지 않고 만약에 얘가 삐뚤음하다. 평행이 되지 않고 삐뚤음하다 과장되게 설명해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대패질하면 왜 됩니까? 한쪽이 깎입니다. 한쪽이 더 깎입니다. 반대로 되면 또 반대쪽이 더 깎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구조를 고정시켜 버리면 되지. 아,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대패날이 스스로 약간 움직이되 그거를 뭡니까? 필요한 때 수정을 해줄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플러그가 도입되는 거예요. 플러그의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플러그 대패 디자인할 때 플러그 빼면 망합니다. 베리타스가 그래서 망한 거죠, 그죠? 그 나중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저지단강. 그래서 플러그가 필요한데, 자, 플러그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덮개까지 끼워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대패 날뭉치까지 이게 끼워진 상태에서 이제 대패 안에서는 이렇게 끼워졌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플러그가 이제 조립이 되어 있겠죠. 대패 안에서는. 대충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망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망치 필요한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대패날 뭉치와 플러그는 이게 평행해야 됩니다. 삐뚤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날덮개도 지금 삐뚤음하죠. 삐뚤음하면 안 됩니다. 평행해야 됩니다. 평행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 가지고 톡톡톡톡 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도저히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리닐선에 대한 불만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밀하지가 않아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기능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할 수 없이 전체를 왼쪽으로 보낼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가 왼쪽으로 갔죠. 이 갭이 이 갭보다 넓지 않습니까? 왜 이 방법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되게 하면은, 왜냐면 이쪽이 더 눌립니다. 이쪽이 더 눌리고 이쪽이 더 눌려가지고 나중에 대패밥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평행하게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평행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패밥이, 중요한 건 대패밥 보면 알아요. 대패밥 보면 이게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대패밥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자, 하여튼 저희는 이래 됐는데, 자, 이렇게 됐죠. 대패 안에서. 대패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플러그가 이제 대패 바디에 얹힐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안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체를 평행 이동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평행 이동이. 그거는 뭘로 하느냐 하면은 요나사입니다. 요나사. 요나사를 이제 그 요나사를 빼고 넣고 하면서 이 플러그 전체가 평행 이동을 합니다. 보면은 왜 그렇게 이게 되냐 하면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홈이 있잖아요. 여기 홈. 그거를 여기에 걸쳐야 됩니다. 여기에. 잘못해가지고 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반드시 홈에 들어가야 돼요. 홈에 들어가야지만이 플러그 이 나사를 이렇게 쬐고 풀고 하면서 플러그의 위치를 쬐면은 이렇게 가고 있죠. 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은 대패날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 마우스의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에. 쬐면은 얘 전체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전체가 오른쪽 이동하면서 뭡니까? 마우스가 닫힙니다. 마우스가 닫힐 테고 이렇게 되겠죠. 좁아지죠. 그 다음에 풀면은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이 나사는 대패날에서 이 마우스의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이 이렇게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 안에서, 대패 바디 안에서 이 플러그 플러스 대패날 뭉치 전체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여유가.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뭡니까? 대패밥이 또 이상하게 나오거나 내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깎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쪽을 더 많이 깎습니다. 평행하게 움직이지만 이 전체는 평행해요. 바닥이 평행하지만 그렇지만 이쪽이 좀 더 많이 깎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이 좀 더 많이 깎. 이렇게 이제 그런 영향이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어드저스트, 다시 말해 이렇게 좀 틀어졌다 이러면 요거를 뭡니까 좀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겁니다. 얘가 양쪽의 나사가. 자, 원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조립을 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 이제 바닥에 이제 지저분한 거 없는지 대충 이제 좀 걷어내야 되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기름 바르면 안 됩니다. 기름 바르지 마시고 그 뭐 톱밥이나 울퉁불퉁하게 된 거 다시 줌아웃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찍어놓고 보면은 줌아웃 잊어먹고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 찍는 수가 있죠. 그럼 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없게끔 좀 닦아내줍니다. 긁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은 플러그가 뭐 삐뚤어하게 안 치죠. 근데 기름은 칠하면 안 됩니다. 왜 칠하면 안 되냐면은 제가 플러그는 가급적 분해 안 합니다. 왜 분해 안 하냐 하면 한번 세팅해놓으면은 세팅도 좀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나사 풀고 조이고 하면서 톱밥이 제대로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나면은 또 사용하다 보면 또 이제 뒤틀어집니다. 뒤틀어지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플러그는 가급적 분해 안 합니다. 근데 여기 기름을 칠해보면 뭐 됩니까? 얘하고 사이가 미끄러워가지고 더 잘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플러그는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때는 여기를 기름 칠하면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립해 볼까요? 자, 조립하는 방법은 일단은 인화사는 가급적이면 풀 때 살짝만 풀고 많이 풀지 마세요. 이거는 많이 풀면 위치도 바꿔야 되니까 인화사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예 안 풀면 또 플로우가 안 나오니까 풀긴 풀어야 됩니다. 아예 안 풀어도 되긴 되네. 근데 약간은 풀어야 됩니다. 한 반 바퀴 정도. 양쪽의 나사만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분해를 하면 되죠. 양쪽의 나사도 완전히 풀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풀면 일만 많아집니다. 좀 넣어가지고 뾰족한 게 구멍에 나와 있으면 걸려서 안 들어가죠. 최대한 집어넣는데 뾰족한 게 쑥 나오지 않도록 정도 선에서 잠궈줍니다. 그래 일이 적어요.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참 이거는 대패널 뭉치는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고 얘를 이제 이렇게 끼워줍니다. 어디에 요 톰에 여기에다 끼워주면 돼요. 여기다가 얘를 나사 여기 걸쇠에 끼워줍니다. 끼워줬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끼워야 하고 불편하니까 일단은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끼웁니다. 얘를 끼우는데 요 표시된 면이 이쪽으로 오도록 끼우고 난 뒤에 돌리기 힘들어요. 그렇게 끼울 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를 좀 잠굽니다. 왜냐면 그러지 안 도니까. 꽉 잠그지는 말고 살짝만 잠가줍니다. 살짝만.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잠궈줍니다. 왼쪽도 잠궈야겠죠? 오케이. 자, 이래놓고 이제 됐으면은 그 다음에 얘를 이 나사를 끼워주죠.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날뭉치를 넣어줍니다. 그 날뭉치를 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 호크 요 보면은 톡 튀어나온 호크 있죠? 요거 얘가 여기에 덧날에 요 구멍에 딱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얘가 이 레버가 이제 이 호크를 뭡니까 이게 걸려야지만이 얘가 뭐 이렇게 움직일 때 대패날 보이죠? 대패날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패날이 이렇게 되는 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덮개를 덮습니다. 덮개를 그 너무 꽉 덮으면 안 돼요. 꽉 덮으면은 약간 루스하게 약간 헐렁하게 덮어야 됩니다. 꽉 하는 건 나중에 합니다. 세팅 끝나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조정해 줍니다. 자, 좀 루스하게 하라고 그랬죠? 나사를 좀 풉니다. 좀 움직일 수 있게. 자, 헐렁하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일단은 대패날 뭉치가 플러그와 평행이 되게 합니다. 얘를 톡톡 두드려가지고 대패날 뭉치와 플러그입니다. 바디가 아니라 만져보면 되죠. 만져가지고 뭐 튀어나온 데 없으면 되는 거죠.
뭉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얘를 좀 더 쪼아줍니다. 그리고 덮개도 평행이 되게 합니다. 평행이 되는데 지금 얘처럼 양쪽의 간격이 좀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면이 뭡니까? 대편날과 평행이 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오른쪽이 더 벌어져 있습니다. 왼쪽보다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전체를 오른쪽을 좀 남겨둬 가지고 하여튼 어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평행이 돼야 됩니다. 대편날과.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 쪼아줍니다. 자, 됐죠? 그러면 플러그와 대펜달 뭉치와 덮개는 뭡니까? 제대로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열어놓고 난 뒤에, 실수. 바보. 바보. 다시. 얘를 안 끼웠죠. 아니지. 아니지. 지금 끼우면 안 됩니다. 지금 끼우면 안 됩니다. 제대로 했는 거 맞습니다. 뭐 혼자서 이리저리 해보면서 가장 이제 최적화된 순서를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는 되는데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자,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굉장히 자 하얀 바탕에 보시죠. 표시가 잘 나게 흰 종이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뭡니까? 마우스가 너무 넓죠. 이게 뭐 그 스무딩 대패인데 스무딩 대패 이렇게 넓으면 안 되죠, 그죠? 넓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보면은 대펜날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펜날을 얘 가지고 조정합니다. 얘 가지고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펜날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펜날을 점점 내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점점 내리면은 뭡니까? 대펜날이 내려오면서 마우스가 점점 좁아지죠. 아까보다 훨씬 좁아졌죠, 그죠? 근데 뭡니까? 이게 대펜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고는 샬샬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대펜날이 바닥면에서 올라올 때까지. 자,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미하게 올라오기 바로 아주 미미하게 올라왔을 때 요때 뭡니까? 요때 이제 간격이 마우스 오픈 간격이죠. 그죠? 자, 요 정도 되었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마우스 오픈 간격이죠. 그죠? 간격인데 이 보면은 그 스무딩 대패치고는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죠. 보면 한 1mm 정도 됩니다. 눈으로 와서 1mm 맞네요. 스무딩 대패에서 1mm부터 너무 넓죠.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좁혀줘야 되겠죠. 자, 좁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가운데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그 플러그 플러스 대패넬 뭉치 전체가 전진합니다. 평행 전진하면서 좁아지죠. 자, 지금 좁히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좁아졌습니다. 너무 좁아졌죠? 너무 좁아지면 또 안 되죠. 뭐 0.5mm 이것도 뭐 본인 취향입니다. 답은 없죠. 근데 1mm는 좋아지면 너무 넓습니다. 너무 좁아놓으면 이제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두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대패밥이 걸려서 대패밥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패질할 때 계속 대패밥이 바닥에 걸려가지고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면은 이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 부분이 대패질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은 대펜날을 이렇게 더 내야 되는 경우에, 대펜날이 뭡니까? 바디에 닿아버립니다. 사고가 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저는 뭐 1mm 조금 안 되게 세팅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은, 이제, 그리고 얘는 뭐, 얘는 항상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레버는. 모든 과정에서 레버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왼쪽, 오른쪽에 나사를 쬐줍니다. 근데 쬐일 때 한쪽을 꽉 쬐버리고 나머지 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틀어집니다.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왼쪽 조금, 오른쪽 조금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해가지고 균등한 힘으로 쬐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마우스를 봅니다. 마우스가 이제 평행하게, 대펜날이 평행하게 나왔는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플러그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뭡니까? 플러그가 평행해야죠. 그래서 보면 플러그 뭉치가 바디와 평행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마우스가 오픈된 게 뭡니까? 일직선으로 쫙 나면 되죠. 자, 지금 거의 웬만큼 된 것 같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더 쬐주죠. 더 쬐줍니다. 어느 정도 꽉 쬐주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는 뭡니까? 마우스가 오픈된 정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오픈됐기 때문에 가운데 뭡니까? 가운데 나사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가운데 나사 이대로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파인 튜닝은 왼쪽, 오른쪽 나사만 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대펜날 덮개를 열고 계속 놔둘까요? 왜냐면 열어야지 말이 얘가 들어가니까 열고 요거 랩을 한쪽으로 제낀 다음에 참 바보 얘부터 먼저 내야죠, 그죠? 자, 오른손 손잡이 로더를 고정 로더를 이제 끼우고 그 다음에 얘를 끼웁니다. 손잡이 끼는데 이 호크가 있어요. 호크가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그래 되어 있어요. 그 큰 대패 같은 경우는 여기 아예 나사가 있지만은 작은 대패는 뭡니까? 그냥 호크가 있어요. 싹 돌리면서 끼우면 딱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늘 하는 거. 뭐냐면은 그거 불이 안 김에 엔진 오일을 또 먹여줍니다. 저는 엔진 오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먹여가지고 광을 좀 내주죠.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엔진 오일 냄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에 좋을 리도 없고 화학 오일인데 그래서 이제 냄새 좋게 하려고 식용유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식용유는 산패합니다. 부패합니다. 부패하지만 얘는 뭡니까? 당연히 화학오니까 부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 쓰시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게 다른 회사에서도 제상에 나오지 싶은데 하여튼 대펜날 전용 그 서양 대패 튜닝 전용 드라이버 세트를 따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돈 아낀다 이러고는 일반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왠지 폭이 달라요, 이게. 폭이 다르잖아요. 폭이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께도 다릅니다, 두께도. 그래서 다른 가죽 쓰면 더 불편하고 더 문제는 얘가 망가지면 돼요. 나사가. 지금도 꽤 망가졌어요. 제 그 드라이버 가지고 해도 전용.
한 김에 얘도 뭡니까? 엔진을 좀 발라줄까요? 자, 아직 세팅 끝이 아닙니다. 아, 다 바꾼 이러고는 채널 동영상, 여기까지만 보고 다 봤어. 이러면은 망합니다. 아직 뒤에 후속 노하우가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제 영상은 중간에 팁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잠시 한눈 파면은 뭡니까?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중요한 팁이 홀라당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요거만 기름 발라도 뭡니까? 새거 돼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광약 뭉쳐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성능을 가장 고성능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까지만 튜닝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펜달 뭉치를 넣습니다. 조심하게 세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끼우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 호크 얘가 걸렸는지를 가렸네 제가. 얘가 걸렸는지를 봐야 돼. 얘가 안 걸린 상태에서 하면은 잘못하면 대펜 망가집니다. 옆으로 돌려서 봐야 돼. 걸렸죠, 그죠? 걸린 게 보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가운데 둬야 됩니다. 가운데 두고 레버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대펜날이 플러그의 가운데 와야 되죠.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는 게 얘가 조금 휘었네. 얘가 살짝 휘어가지고 가운데에 두면은 이게 한쪽으로 쏠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플로우가 평행되게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사실은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거 분해해가지고 요거를 살짝 비틀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똑 부러집니다. 조심스럽게 비틀면, 왜냐면 황동이기 때문에 비틀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레버를 닫아주면 이제 되죠. 그 레버 덮개를 덮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요 간격이 조금 더 넓고 요 간격이 좁습니다. 좁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평행되게 해야 됩니다. 평행되게. 이 평행되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자, 이게 대펜날 뭉치가 있는데 커버가 이렇게 있죠. 얘가 이렇게 쏠리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평행해야 됩니다. 이게 삐뚤하게 되면 평행하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날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눌러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많이 눌러지고 여기는 적게 눌러져가지고 톱밥이 여기 더 많이 나옵니다. 대표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서양 대표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 그래서 괜히 까탈스럽게 구는 게 아니라 파인 튜닝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내가 이쪽을 까고 싶은데 저쪽 깎고 미뤄져,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깎아보니까 이제 오른쪽만 내가 깎고 싶어요. 오른쪽만. 왼쪽은 깎지만 오른쪽만 깎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패날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패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깎으면 오른쪽에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양 대표는 그렇게 깎습니다. 그래서 동양 대표는 정밀하게 깎는 게
한계가 있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2m 30만 깎아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2m 30 정도 되면은 집성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깎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깎으면은 뭡니까? 절대로 긴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깎는 게 아니라 내 대패 자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변경시키면 안 돼요. 변경시키면 안 되고 얘로 조정하는 게 얘로. 얘를 오른쪽 깎고 싶으면 얘를 왼쪽으로 옮깁니다. 아니지. 막 헷갈린다. 아, 맞습니다.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할수록 대패 날이 이렇게 누우면서 오른쪽에 깎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는 뭡니까? 얘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게 대패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깎지 말아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레퍼런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평행하게 깎여야지만이 다시 말해서 얘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 레버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대패날이 평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가운데 있는데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은 이러다 이래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플러그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플러그 전체를. 그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돌리느냐? 요 나사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두 개를 둘 다 풀어야 됩니다. 둘 다 살짝 풉니다. 둘 다 살짝 풀어서 살짝 풀면은 뭡니까? 이게 플러그하고 밑에 바닥, 대패 바디가 약간 느슨해지겠죠? 그러면은 얘 전체를 조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가지고 이제 톡톡톡톡 쳐가지고 돌립니다. 돌리고 또 잠굽니다. 잠그고 또 봅니다. 평행해졌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최종적으로 플러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행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보니까 미미하게 치우쳐졌어요. 미미하게 오른쪽이 더 마우스가 좁습니다. 좁으니까 그러면은 자, 스탠한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나서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와 있죠, 이제 레버가. 그려놓고 한번 결을 봐야죠. 그려놓고 그 다음에 대패질을 해보는 겁니다. 대패질을. 자, 보십시오. 대패질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의 폭만큼 대패질이 됐잖아요. 폭만큼. 한 방에 성공했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대로 세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대패질 해보니까 오른쪽만 깎더라. 그러면 대패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플러그를 또 얘 가지고 톡톡톡톡 나사를 살짝 풀고 이거 톡톡 떠들어가지고 하여튼 저지단과 평행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파인 튜닝이 된 거예요.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뭡니까? 이제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기가 막히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른쪽만 깎고 싶다. 왼쪽은 깎지 말고 오른쪽만 깎고 싶다. 그러면 자세는 대패 바디는 자세는 그냥 평소대로 안정적으로 바닥에 닿게 냅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얘를 레버를 살짝 왼쪽으로 제낍니다. 제끼면 오른쪽만 깎습니다. 왼쪽만 깎고 싶으면 얘를 레버를 오른쪽으로 제끼면 왼쪽만 깎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밀하게 깎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감으로 내가 뭐 이렇게
요걸 뭐 요렇게 교묘하게 요렇게 교묘 한 100년 정도 수련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수련해서 하는 방법은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한 가지면은 그 내가 100년 수련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대형 가구 하드우드 서양 대형 가구 만들면 이런 게 한 10만 가지 돼요. 그럼 10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삑사리 나다 보니까 가구가 희한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련해서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차이를 뭐 제가 직접 겪은 차이입니다. 겪은 차이. 그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양 공구는 동양 가구에 맞게끔 진화가 되었고 서양 공구는 서양 가구에 맞게끔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양 가구보다는 서양 가구가 월등하게 비교가 안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훨씬 뗀뗀하고 훨씬 가공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게 서양 공구로 동양 가구 만드는 거는 해보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우드죠. 그다음에 너티나 이런 것도 하드우드지만 엄청나게 공구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심플하잖아요, 가구가. 물론 이제 배접이나 이런 거, 배접 같은 경우는 뭐 나무를 한 5mm 정도로 이제 그 용목 가운데 5mm 정도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소프트우드 5동 왼쪽에 이래가지고 붙이죠. 붙여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용목은 비쌉니다. 용목 엄청나게 비싸죠. 용목 그다음에 용목이라는 말이 이제 그 패턴이 복잡한 나무입니다. 나무에 뭐 그 암이죠, 암. 그 시장에서는 뭐 컬이라든가 뭐 버다 이런 게 뭐 복잡하게 설린 거를 이제 동양에서 용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오동을 붙이고 여기다 오동을 붙이고 이제 이게 악교를 이렇게 붙입니다. 바짝 건조되면은 이러면 이게 폭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mm 이건 목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톱으로 이렇게 반 자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북매칭이 되죠. 이렇게 펴면은 똑같은 모양이 대칭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은 뭐 애기장 만들 때 이렇게 하죠. 애기장이 문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용목이 이런 이제 문양이 용목을 그렇게 북매칭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되게 이쁘잖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배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사원 대패를 이제 도입하는 김에 그거 저 뭐냐 하는 김에 플러그 세팅 및 튜닝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자, 그리고 날물 이제 얘도 이제 날물 갈아야죠. 그죠? 이제 그 날물 길들이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지금 그 플레인이 나온 셈이 등장한 셈인데 날물 갈기는 이제 영상은 그만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 정도 해가지고 이제 굳이 또 같은 걸 세 번이나 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번 길들이기 해주고 길들이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성능이 팍팍팍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지는 않겠어요. 이거 저 혼자서 갈게요. 가는데 하나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 네 자루 그 플레인 중에서 이제 플레인들이 다 날물을 세 번 자신 혼자서 또 한 번 갈아서 그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튜닝이 꽤 된 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장하기 시작해서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1000번, 2000번, 5000번 이렇게 했는데, 웬만큼 튜닝이 된 거는 이제 1000번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2000번, 5000번만 하면 됩니다. 2000번, 5000번. 얘는 이제 1000번부터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극도로 이제 튜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5000번만 계속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그냥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대페이지를 하는 걸 한번 볼까요? 하는데 이게 작업을 안 한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이 도그홀 클램프를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잠시 테스트만 해보는 거니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대충. 자, 볼까요? 지금 오른손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레벨을 돌리면서 대펜날 내는 정도 지금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펜날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왜냐면 아직까지 대펜날 안 달았죠, 그지? 자,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4번 대패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얘로 하는 것보다는. 얘로 하면은 깎아내는 면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패질 면이 보면 다르잖아요, 면이. 왜냐하면 얘는 튜닝이 상당히 된 날이고, 얘는 길이 상당히 떨어진 날이고, 얘는 길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여기에 그게 생기잖아요. 줄이 생겨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제가 날을 갈면서 지금 상당히 둥글리는, 얘는 안 둥글려놨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엣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이고 끝낼게요. 이거 튜닝, 길을 들인 공구와 길을 안 들인 공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공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당장에 쓰긴 써야 되겠고, 공구는 찾을 수는 없고, 이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공구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못 찾아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샀습니다. 이게 왜 양초입니다, 양초인데, 스무딩 대패질 할 때는 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굉장히 러플리 하는 플래닝은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이제 스무딩 하게 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다 이렇게 초를 칠하면 양초죠, 양초.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손에 초 묻으면 기분 나쁘니까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바르고 이제 이렇게 실을 합니다. 실을 하면은 대패질 해주면은 뭡니까? 대패질이 훨씬 잘 돼요. 훨씬 잘 됩니다, 지금. 비교가 안 되게 잘 돼. 왜냐하면은
깎는 부분이야. 요 날이 깎으니까 관계없는데, 바디가 뭡니까? 바디가 마찰이 거의 뭡니까? 거의 없어지죠. 얘가 윤활제 역할을 해가지고. 왕창왕창 깎을 때는 굳이 이래도 하는데, 스무디 파인 플래닝을 할 때는, 파인 디멘징을 할 때는 이거 칠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대패질 하는 거는 제가 안 할게요. 그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안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하고 방법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굳이 아니다 약간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 와인딩 스틱 쓰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준비는 웬만큼 된 셈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얘 날물 이제 길들이기를 시작할 거고 얘를 비롯해서 나머지들도 이제 길들이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해가지고 다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나는 이게 목소의 영상을 보고 내가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패를 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양 대패를 사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어떤 대패를 살 수 있고 그러면 저는 뭘 권하느냐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순으로 먼저 나열을 할게요.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비싼 거는 올드 스탠리가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고 물론 이제 올드 스탠리가 비싸다는 얘기는 올드 스탠리는 대부분 이베이나 혹은 뭡니까 중고 공구상에서 파는데 중고 공구상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 왜냐하면은 커미션을 엄청 붙이기 때문에 이베이에서도 보존 상태가 좋은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대패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보존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비싼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닐슨이죠. 리닐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리타스입니다. 가격 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게요. 뭐 미국에 가니까 또 이름이 다르던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루반입니다. 중국산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스탠리입니다. 자, 스탠리는 지금 이 스탠리하고 이 스탠리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브랜드만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중국이 산지가 꽤 됐죠. 그래가지고 이때 스탠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순서인데 이제 성능 순서는 왜 되느냐? 성능 순서. 성능 순서는 왜 되냐면은 만약에 구조가 같다면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라고 먼저 결론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결론을 바로 드리면은 이제 성능 순서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권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물론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치에 근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능 순서는 권해드리는 순서는 1번이 리닐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굉장히 뭡니까 보존 상태가 극도로 좋다는 가정에 써야 됩니다. 2번이 올드 스탠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루반입니다. 4번이 베리타스입니다. 5번 뉴스탠리는 사지 마십시오.
이거 못 씁니다. 못 써. 이거는 아예 사지 마라. 빨간색 표시. 물론 이제 뭐 판추리 같은 거 가지고 대충 뭐 각자 하나 뽑아보는 거는 뭐 이해도 되죠, 그죠? 되는데 실제로 하드우드 가지고 가구 만드는 데는 이해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순서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뭘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게 다시 말해서 성능에 이제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조에 포함되는 거는 뭐 재질도 포함됩니다. 구조는 형태뿐만 아니라 재질까지 포함했습니다. 구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자, 구조는 올드 스탠리가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아요. 그런데 재질 부분은 제가 봐서는 리닐슨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래서 리닐슨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올드 스탠리, 대부분 올드 스탠리에 충실했지만 올드 스탠리에 충실하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개선했는 거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슈팅 플레인, 뭐 마이티 플레인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슈팅 플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그 6번이 아니라 9번인데 6번은 포어 대표지, 그죠? 포어. 그 9번 대표 아니지. 원래 그 올드 스탠리 기준으로는 9번입니다. 9번인데 리닐슨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거는 올드 스탠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가 다릅니다. 하여튼 좌우지단 건 그냥 슈팅 플레인.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저는 샀는 거 후회합니다. 리닐슨이 제일 비싼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슈팅 플래닝을 하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올드 스탠리를 리닐슨에서 개선했는 건 올드 스탠리 구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든 꺼리든 살 때 리닐슨 제품 중에서 올드 스탠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리닐슨이 더 낫습니다. 왜 더 나으냐? 날이 훨씬 좋습니다. 날이 훨씬 좋습니다. 날이 올드 스탠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리닐슨 날이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옛날이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날이 얇습니다. 보면은 리닐슨의 가장 큰 장점이 날이 두툼합니다. 올드 스탠리는 이것보다 훨씬 얇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대패질을 하면 이게 날이 떨립니다, 이게. 나무를 깎으면 날이 이렇게 부르르 떨려요. 물론 이제 사람이 느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떨리는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떨림이 덜 합니다, 떨림이. 왜냐면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대패날이 훨씬 안정적으로 대패가 돼요. 그래서 두꺼운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당연한 얘기죠. 올드 스탠리는 1900년대 초반에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열 처리 기술이 잽이 안 됩니다. 열 처리 기술이. 특히나 리닐슨이 가장 간파하는 냉온 열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날의 품질이 올드 스탠리하고 리닐슨하고는 전혀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리닐슨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만 이상하게 만들면은.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루반 얘기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루반이 베리타스 위에 있잖아요. 확실히 위에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베리타스도 있어요. 여러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다 써보고 하는 얘기예요. 루반은 없습니다. 없는데, 루반은 미국에 가지고 디스플레이 룸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해봤다. 이 정도가 나는데, 근데 사용해보면 알잖아요. 물론 정밀한 부분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구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만큼 써보면 알거든요. 근데, 베리타스를 제가 왜 샀냐면은, 내가 대패가 필요한데, 공구가 필요한데, 리닐슨에는 없는 품목. 그런데 올드 스탠리에는 있긴 있는데, 리닐슨은 없다. 그럼 올드 스탠리를 사고 싶은데, 올드 스탠리 대패에 내가 원하는 공구에, 굉장히 보존이 잘 된 거를 찾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거 찾다가 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난 써야 되죠. 그런데 베리타스에는 있다. 그러면 이거 사는 수 있다. 방법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써보면은 이거 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베리타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대응 가구를 화이트오크로 그 공구를 사용해서 2m 30짜리 대응 가구를 만들어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차이가 나는 구간이라고 인정이 되겠죠. 그 루반을 베리타스 위에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 루반은 보면은 루반은 리닐슨을 따라했고 리닐슨은 올드 스탠리를 따라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루반은 올드 스탠리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까지 뭐 루반 쓰지 굳이 리닐슨 써도 되느냐? 그거는 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냐면 루반 얘네들이 리닐슨 따라한다고 했는데 잘못 따라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플러그가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설명드린 게 플러그죠. 이 플러그가 그 대패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재질은 뭐냐? 브론즈입니다. 황동. 황동이 가장 이상적인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황동의 차선책은 뭐냐면은 스틸이죠. 스틸 중에서도 연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질이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왜 브론즈가 가장 이상적이고 근데 강철이나 스테인은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패의 구조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아무거나 금속을 쓰면 안 되고 이 금속이 뭐냐면은 찐득찐득해야 됩니다. 약간 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딱하면 안 됩니다. 딱딱하면 왜 밀립니다 이게. 얘가 막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끌린다 이거죠. 얘하고 플러그하고 얘 사이가 미끌립니다. 얘도 괜히 브론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찐득찐득해야 되는데 뭐 달리 표현이 없어서 제가 찐득찐득 그러는데 약간 말캉말캉 찐득찐득 해야 됩니다. 금속 중에서는 스텐처럼 뗀뗀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적당하게 마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황동과 황동은 두 개 붙여가지고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게 묻히면은 적당하게 마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매끄러우면 스텐처럼 매끄러우면 스텐은 쭉쭉 미끄러집니다. 두 개가 안 붙어 있고 쭉쭉 살짝만 뭡니까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이게 서로 미끌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또 그 꽉 쥐면 또 안 됩니다. 꽉 쥘 것 같으면 용접해버리죠. 그러면 또 안 돼요. 살짝 움직이면서도 미끌리서는 안 된다. 아주 뭡니까 교묘합니다. 그래서 황도에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그 보면은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커스텀 대표가 있어요. 특수 대표 뭐 대표 한 자리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표를 보면은 저는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구경만 했는데 저는 그 대표의 성능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대표는 바디가 전부 스텐이에요. 스텐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죠 또. 근데 아닐 거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황동이 제일 좋은데 그럼 황동을 쓰지 왜 딴 걸 쓰느냐? 실제로 리닐슨도 보면은 옛날에 1, 2, 3, 4 대패 제일 작은 게 1번이죠. 1, 2, 3, 4, 4.5 그 4와 2분의 1번 대패 요거까지는 황동을 썼어요. 원래 대패를 얘처럼 브론즈를 썼는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지고 9번 슈팅 플랜 혹은 이제 마이트 플랜도 황동을 썼어요. 황동을 썼는데 지금 현재는 4번까지만 황동을 쓰고 4.5, 4와 2분의 1부터는 황동을 안 씁니다. 안 쓰고 그 다음에 밑으로 1, 2, 3도 황동을 쓰다가 최근에 나오는 게 최근에는 또 보면 1, 2, 3도 황동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뭐 리닐슨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인터뷰하는 거를 해서 그런 얘기도 했고 제가 보기도 그렇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황동이 비싸잖아요. 똑같은 볼륨으로 따질 때 얘가 얘보다는 월등하게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비싼 금속이죠. 그래서 생산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그리고 또 이렇게 주물이잖아요. 주물 특성도 황동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가공이야 뭐 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산 원가가 왕창 올라간다. 그래서 다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황동은 아무래도 뭡니까 수축 팽창이 훨씬 심하죠 얘보다는.
훨씬 심해요. 왜? 열 전도율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패 사이즈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수축 팽창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 8번 정도 되면 대패가 이만한데 그걸 황동으로 만들면 수축 팽창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축 팽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짐작인데 수축 팽창보다는 이제 그 원가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와 2분의 1번 대패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저는 이게 진짜 황동이 필요하거든요. 얘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스페셜 에디션으로 황동 나오면 즉시 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농담입니다만 나중에 미국의 리닐슨에 가가지고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10만 불 정도 지불할 테니까 그 리닐슨 대패 전 시리즈를 브론즈로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10만 불이 1억 4천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리닐슨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10만 불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하여튼 그거는 뭐 농담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루반하고 리닐슨 중에서 루반하고 이제 루반이 리닐슨한테 이제 잽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루반은 이런 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루반 대표를 보시면은 그래 하나 말하다 관뒀는데 자 브론즈 다음에 차선책이 뭐냐면 연철입니다. 연철. 연철도 보면 말캉말캉하죠, 그죠? 그 강철은 뗀뗀하죠, 탄소강. 그 탄소광을 해버리면 왜 되느냐? 대패를 탄소광으로 하면은 뭡니까? 미끄러집니다. 스테인하고 비슷합니다. 성질이. 그 다음에 또 깨지죠. 그죠? 그래서 연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물은 연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 힘들어지죠. 왜냐면 녹이 잘 슬고 잘 패이는 거죠. 살짝만 해도 보면은 그 흠집이 납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 편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쪽 편에 두 군데가 세 군데 그 600방으로 이렇게 녹 지웠거든요. 그건 흔적도 없잖아요. 이만큼의 연철이 그거 한 거예요. 황도가 비슷합니다. 녹을새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연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얘는 브론즈니까 플러그도 브론즈로 만들어놨고 뭡니까 이거 그 덮개도 브론즈로 해놨어요. 그런데 얘를 보면은 그 바디는 철인데 연철 주물철인데 플러그는 여전히 뭡니까? 플러그는 여전히 그 브론즈를 쓰죠. 그리고 덮개도 여전히 브론즈를 쓰죠. 자, 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덮개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어느 정도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뭐 이 버전 저 버전 만드는 거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죠.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품목을 줄이는 게 이제 경영상으로 유리하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이유보다는 이 덮개나 플러그의 특성상 연철보다는 뭐 덮개와 플러그는 아무래도 브론즈가 돼야 되겠다. 이 영향이 저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 실제로 보면은 리닐선의 대형 그 8번까지 전부 다 그 플러그와 덮개는 전부 다 뭡니까 브론즈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덮개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 바디 전체가. 그래서 브론즈가 훨씬 특성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루반 대패를 보면은 뭡니까? 브론즈를 쓰지 않습니다. 브론즈를 쓰지 않고 루반 대패는 그 플러그하고 덮개하고 싸그리 다 이제 스틸입니다. 스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미미한 차이 같지만은 사용해 보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데 성능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루반 대패의 대패날의 두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얇다면은 안 됩니다. 얇으면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얇지 않았는 걸로 기억이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루반 대패 스펀지. 근데 얇다면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께가 충분히 두껍고 이래도 그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그 리닐슨의 냉온 처리 기술이 리닐슨을 고성능화 시키는 건데 냉온 처리 기술은 당연히 루반이 못하겠죠. 리닐슨에서는 아마 그게 극비의 기술일 겁니다. 절대 그 온도 프로파일을 공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공개하면 회사에서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베리타스를 많이 쓰고 베리타스가 뭐 리닐슨하고 비슷하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구를 실제로 가구 만드는데 안 쓰거나 내지는 소형 가구를 만들거나 어, 하드우드도 좀 수공구를 잘 먹는 걸 사용을 하셨다면은 소형 가구를 만들더라도 그러면 아마 리닐슨과 베리타스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이트오크로 2m 30짜리 대형 가구를 만든다. 또 엄청나게 복잡한 그걸 갖다가 리닐슨하고 베리타스를 쓴다면은 아마 그때는 분명히 야 이거 비교가 될 수 있는 공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또 물론 당연히 제 사견입니다. 제 혼자만의 의견이고 제 혼자만의 경험치입니다. 다른 분들이 뭐 다른 경험치가 있으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 제가 만약에 무경험자인데 혹은 초보인데 목수의 동영상을 일부라도 따라해보고 싶으면은 권한다면은 저는 뭘 권하냐? 루반을 권합니다. 루반을. 루반도 싸지는 않습니다. 몇십만 원 합니다. 베리타스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리닐슨을 사는 게 낫겠죠. 그죠?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리닐슨이 거의 단종을 해가지고 팔지를 않더라고요. 팔지를. 진짜 몇 개 없어요. 진짜. 그게 그 시작된 원래 이제 리닐선이 이제 점점 수요가 줄고 뭐 이래가지고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봐서 그거 같아요. 그 수제작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연로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은퇴를 해버린 게 제가 봐서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4분 대표를 이걸 만들던 이걸 담당하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은퇴를 해버렸다. 그럼 단종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후학 양성이 안 되죠. 제자 양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에서도 힘든 일 싫어하죠. 특히나 리닐슨이 메인주에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쪽에 뭐 인구 밀도도 작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족 기업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제가 광고 살 때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름이 닐슨인가 하여튼 들어갔었거든요. 하여튼 저지단가 그래서 단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동영상 이제 회사 오픈하우스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 리닐슨 공구를 살 때도 동영상도 봤고 아주 옛날 아니고 한 뭐 15년 전에 동영상을 보면은 그 공장 안에 이제 공장 안에 공구 제작 장면을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뭐 머리 큰 할아버지들이 한 뭐 70대가 넘어보면 할아버지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뭐 줄질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일단은 사람 수가 왕창 줄었어요. 사람 수가.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몇 분 안 계시 젊은 친구들, 아주 젊은 친구들, 뭐 20대 정도밖에 안 되면 청년들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계로 개추가 됐어요. 기계, 밀링이나 옛날에 없던 그런 이제 기계들이, 첨단 기계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제작보다는 이제 대량 생산, 왜냐면은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공구를 옛날처럼 단종을 불가피하게 시키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옛날엔 이 바디를 리닐슨에서 직접 주물을 뜯는 걸 제가 옛날에 영상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직접 이제 모래 형틀에다가 이렇게 쇳물을 들이붓는 거를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영상 봤을 때, 다시 최근에 영상에서 봤을 때는 리닐슨 그 대표님이 언뜻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거를 이제 바디를 주물을 그 자사해서 제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한데 그게 뭐 수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뭐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는지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랬겠죠. 원가를. 하여튼 저지단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뭐 리닐슨이 제가 이제 되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게 다시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 쭉쭉 이제 그게 굉장히 심해졌죠. 심해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 제가 저 패널소 단종한 거 보고는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야, 이거 날모를 좀 내가 여분을 사놔야 되지 않느냐 걱정될 정도로 없어요. 하여튼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고 폐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쩌든지 간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지만은 옛날처럼 브론즈 버전도 좀 생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 한 4년, 한 4년 전, 한 4년 됐겠다. 한 4년 전에 제가 그 리닐슨의 그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었습니다. 여러 번, 한 서너 번 보냈던 것 같아요. 보내가지고 내가 그 비용은 무한대로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비용은 무한대로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몇 개 목록에 대해서는 브론즈 버전을 제작해달라. 그리고 기다릴게. 뭐 3년이 아니라 5년도 좋고 10년이도 됐고 기다릴 테니까 비용은 무한대로 줄게. 그럴 테니까 예를 들면 4와 2분의 1번 몇 개 있었어요. 4와 2분의 1번 하고 하여튼 서너 개를 제작을 해달라. 그리고 갑자기 뭐 브론즈 버전을 만들기 힘들 테니까 내가 무한대로 기다릴게. 그런데 정중하게 답장이 왔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거절이죠.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베리타스 이거 한 개만 더 끝냅니다. 자, 베리타스가 뭐 굉장히 좋고 뭐 베리타스는 뭐 첨단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선전이 제일 근거한 게 뭐냐면은 부닥다리 하면도 최첨단으로 만들고 최첨단 정밀 가공 기술을 사용했고 내지는 이제 그 날물 이런 것도 가장 이제 고성능 그 날물을 뭐 사용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선전 모토로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혼란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날물이 그 오원강인가 그럴 거예요. 레닐선은 이제 날물을 오원강 혹은 A2강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원강이나 A2강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은 원자재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에서 쇠를 이제 팔 때 그 쇠도 보면은 그게 스테인이든 뭐든 간에 팔 때 보면은 그 제품명이 있습니다. 제품명 SK 뭐 이러고 그 제품명인 거예요. 그 원자재명입니다. 원자재경. 그러면은 그 오은강을 사가지고 그대로 대패 모양으로 깎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열처리를 합니다. 열처리 기술은 그 똑같이 오은강을 쓰더라도 베리타스와 리닐슨의 열처리 기술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리닐슨은 냉온 열처리 냉온 열처리를 하는데 그게 뭐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은 이게 날물이 찐득찐득합니다. 써보면 진짜 날물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게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파고 들어갑니다. 나무에 미끄러지잖아요. 착 달라서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또 날이 또 깨지지도 않아요. 깨지지도 않고 착 달라붙고 그러면서 또 보면은 그 무뎌지지도 않아요. 무뎌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보통 보면은 이제 무뎌지거나 깨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크롬 몰리브덴 강 같은 경우에 그 착 달라붙어가지고 걔는 뭡니까? 그 깨지지는 않습니다. 깨지는 건 탄소강이에요. 그런데 무뎌집니다. 그거는 뭐 계속 하면 쭉 무뎌져요. 그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만든 공구를 만드는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체리일 거야 아마. 투체리 이런 데는 크롬 몰리브덴 강 마시죠. 써보면은 안 깨지는 건 좋은데 너무 자꾸 무뎌져 가지고 작업을 몇 번 못 합니다. 한 번 하고는 또 갈아야 돼요. 한 번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닐선에서는 냉온열 처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면은 그 고온열 처리 그 바짝 달궜다가 이제 기름이나 물에 푹 주면 치하면서 이제 냉각하는 급냉이죠. 그거는 이제 그 고온열 처리죠. 고온열 처리하면은 뭐냐면은 날의 그 금속의 탄소 함유량을 올리는 거예요. 탄소 함유량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강도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강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깨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양걸이나 대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을 해보면은 잘 깨집니다. 예를 들어 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뗀뗀한 나무나 그다음에 그 뭐냐 옥이나 이런 부분들 강도가 높은 부분을 때리면은 끌이 깨집니다. 이가 나간다 이거. 이가 나가면 이 나가면 그 갈기 귀찮죠. 그리고 또 그 연마가 잘 안 됩니다. 숫돌 연마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딱딱하니까. 그 딱딱하면 깨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딱딱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강도가 높은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내용원열 처리하면 왜 되냐면 둘 다가 됩니다. 강도는 올라가는데 깨지지 않게 돼요. 그게 리닐슨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또 깨지지 않고 무르다. 다시 말해서 연성이 좋아지면 무른 게 아니죠. 무른 거하고 다른데 찐득찐득하다고 저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찐득찐득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나무에 착 달라붙습니다. 왜냐면 강도가 올라가면 나무에 미끄러져요. 그래서 스테인으로 끌이나 대패날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작업이 안 돼요. 이게 해보면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뭐 나는 여기를 찍었는데 저쪽이 뭐 저쪽으로 넘어가기 이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저렴한 끌들의 상당 부분이 뭐 스텐이 있기도 하죠, 그죠? 스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쇠가 찐득찐득하면 잘 갈립니다. 굉장히 잘 갈려요. 그래서 리닐선을 써보면 이렇게 한 10번 정도 제대로 풀 튜닝 돼가지고 날이 바짝 서가지고 진짜 제대로 완전히 길이 덜떠로 들렀다 이러면은 한 10번만 쓱쓱 써왔다 하면은 날이 바짝 섭니다, 이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자루에 싼 건 아니죠, 분명히. 이 요즘 이거 한 자루에 한 그냥 7, 80만 원 넘을걸요, 아마 이거? 싼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대안도 없고 만약에 저한테 이거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없어 사야 돼. 그러면 한 8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짐작입니다. 하는데 만약에 제가 새로 사야 되는데 이거 400만 원 한다 그러면 전 삽니다. 고민 전혀 안 합니다. 삽니다. 그래서 제가 리닐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선전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그냥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각각 브랜드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그래서 그걸 알고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4번 대패, 4번 대패와 4번 대패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플러그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날물은 제가 혼자서 갈도록 하고 다음번 시간에는 얘를 와인딩 스틱을 사용해 가지고 대패질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단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 보여드리고 뭐 완성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쪽 대패질 하겠죠. 이쪽 대패질이 끝나면은 이쪽 대패질은 직선으로 해야 됩니다. 직각 직선. 쉽습니다. 이쪽 대패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대로 이제 다시 또 이쪽을 대패질합니다. 그래서 요면 앞뒷면 요면 이렇게 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양쪽을 자릅니다. 양쪽을. 다음 시간에 하여튼 뭐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